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마시고 가볍게 웃음을 터뜨리며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평화로운 가족의 오후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화합의 순간이었어야 했던 것이 한 젊은 아내에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이웃에게 내 아들은 다리 달린 돈주머니와 결혼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아니게 듣게 되었습니다. 경멸하듯이 말한 그 말은 어둠 속의 총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말이 없고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며느리는 거의 알지 못하는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입니다. 여기 알머스 안트릴레이 케이더즈 채널에서 또 다른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고 존경과 존엄의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34세의 제네이 티모피버는 기업계에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12년 전 그녀는 한 달에 약 30만 레알의 급여를 받으며 거대 건설회사의 단순한 사무원에서 재무이사로 승진했습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은행 계좌 너머를 보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녀의 성공에 겁을 먹고 도망쳤거나 그녀의 세금 신고서에 표시된 숫자에 매료되어 숨은 동기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체육관에서 그는 솔직한 미소와 진지한 눈빛을 지닌 29세의 수영교사 막시모 쿠테이니코프, 맥시모 쿠터니카프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직위나 급여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평범한 여성으로 보았고 그 점이 그녀를 매료시켰습니다. 맥시모는 외곽의 소박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겸손하게 살았으며 한 달에 4만 달러를 벌었고 자신의 수영학교를 여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네이는 그녀의 정직함, 그녀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열정, 그녀가 알고 있는 관심 분야의 세계와 대조되는 단순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마이러 쿠터너코버는 같은 열정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50세가 된 막시모의 어머니는 머리를 인공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남의 일에 끼어드는 습관이 있어서 도덕적 우월성을 가장한 불신의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흠 잡을 데 없는 정장, 수입차, 자신감 넘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그녀 자신도 인정하지 못할 부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혼식은 맥시모가 원했던 대로 간단했지만 제네이는 어떤 유명 잡지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행사를 열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부부는 중앙에 있는 아파트를 빌렸지만 엘미라는 나타날 핑계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수프를 가져왔고 때로는 옷을 빨겠다고 제안했으며 때로는 아들을 확인하러 들렀습니다. 첫 번째 마찰은 돈이 주제였을 때 일어났다. 엘마이러는 그녀의 견해로는 단순한 회계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정적 자유를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구입한 새 가구를 본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아들아, 내 아내가 그 돈을 정직하게 벌고 있는 게 확실해? 라고 독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나이의 소녀는 뒤에 의심스러운 것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맥시모는 제네이를 변호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말은 어머니의 의견의 무게로 인해 약하고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의견을 무엇보다 존중해야 했습니다. 제네이는 남편이 조만간 그의 편을 선택하기를 바라면서 조용히 이 줄다리기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엘미라가 며느리의 진짜 위치를 알아내면서 상황은 폭발했다. 제네이가 일했던 건물의 청소부 아줌마가 의도치 않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회계사는 실제로 회사의 재무이사였으며 급여는 아들의 7배였습니다. 그 계시는 시어머니의 배를 강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엘마이러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네이가 맥시모를 모욕하고 재정적 성공으로 남성성을 훼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정한 여성은 집에 머물며 아이를 키우고 취업시장에서 남성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장난감처럼 사셨고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회의 때마다 씁쓸하게 침을 뱉었습니다. 제네이는 한동안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값비싼 치료비를 지불하고 보석을 선물하며 가족을 재정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몸짓은 우월함의 표현이자 애정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 관한 주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제네이는 임신을 원했지만 집의 기후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엘마이러에게 이것은 순수한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확실히 불임입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그녀는 자신의 몸매를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경력이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끼인 맥시모는 갈등을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어머니를 좀 더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내를 존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과는 불만족스러운 두 여자와 지친 남자가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결혼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방아쇠는 엘마이러의 생일에 나왔습니다. 제네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했으며 시어머니에게 5만 레알 상당의 금 귀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엘미라는 모든 것을 마땅한 사람의 태도로 받아들였지만 마지막 손님이 떠나자마자 다음과 같은 편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다 연기예요.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아들을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을 존중하는 평범한 며느리를 원합니다. 제네이는 그 말을 무시하려고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가짜 벽은 아무것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산처럼 타오르는 말을 들었다. 내 아들은 달이 달린 지갑과 결혼했다. 그는 돈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녀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맥시멈은 단지 예쁜 장식품일 뿐이고 그녀는 그것을 사용하고 질리면 버립니다. 그 댓글이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제네이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만을 본 여성의 마음을 얻을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맥시모가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자신을 진정으로 변호할 용기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갈등을 진부한 가족 싸움처럼 최소화했고 그 모든 유해함을 보지 못했다. 그날 밤 제네이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맑아진 상태에서 노트를 펴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금융에 대한 그의 전문 지식과 은행 부문에서의 인맥은 모든 것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 계정의 모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남편이 비밀리에 공유한 정보였습니다. 그는 온라인 결제에 대한 도움을 한 번 이상 요청한 시어머니의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정까지 쿠터니카프 가족의 모든 카드가 차단되었습니다. 제네이는 도난 및 데이터 손상 가능성을 주장하는 표준 사기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습니다. 은행은 즉각 조치를 취했다. 그런 다음 그는 가족을 위해 지불한 모든 반복 비용, 전기요금, 인터넷, 케이블 TV, 보험을 취소했습니다. 맥시모가 3개월 전에 받았던 자동차 대출도 보장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그는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말이죠. 나머지는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교체하거나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최대한 당신의 어머니가 옳았습니다. 당신은 다리가 있는 지갑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지갑은 누가 지갑을 가져갈 자격이 있는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 변호사를 통해 도착할 것입니다. 제네이. 다음 날 아침, 막시모는 혼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내가 일찍 출근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메모는 잔인하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고민이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첫째, 그가 체육관으로 가는 길에 커피값을 지불하려고 했을 때 카드가 거부되었습니다. 엘마이러는 식료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거래를 완료할 수 없다고 그녀에게 알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실이 눈사태처럼 그들에게 무너졌습니다. 제나이드는 고개를 숙이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옷과 보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내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통제권을 얻었습니다. 작업이 거부되었습니다. ATM 화면이 기계적인 잔인함으로 깜박거렸습니다. 다른 카드를 사용한 두 번째 시도도 같은 결과로 끝났습니다. 세 번째, 맥심의 계정에 연결된 추가 계정가 차단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엘마이런은 전화로 목소리를 떨며 반복했지만 그녀의 아들은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왜 카드가 작동하지 않나요? 이 여자는 무엇을 했나요? 맥심이 은행에 전화했어요. 그 반응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의심스러운 활동시라는 혐의로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잠금을 해제하려면 진아의 직접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번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그들은 진어아이더 그리거리어프너가 무기한 휴가를 갔다고 보고했습니다. 집에는 침대는 그대로 있었고 옷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맥심은 이미 알고 있는 선고를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문 앞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엘마이런은 사냥당한 동물처럼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카드가 없으면 음식을 살 수도, 청구서를 지불할 수도, 약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가지고 있던 3,000루블의 현금은 부스러기에 불과하여 기본적인 것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녀를 찾아보세요. 그는 어머니에게 요구했고 어머니의 손가락은 아들의 팔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녀는 우리를 이대로 떠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맥심은 진아가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다는 솔직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에게 속해 있던 권리, 즉 수년 동안 가족에게 물을 공급해왔던 수도꼭지를 무궁무진한 원천처럼 여기는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가 문을 두드렸다. 중년 남성, 흠잡을 데 없는 슈트, 서지컬 스틸처럼 윤기 나는 목소리. 내 의뢰인은 법에 따라 자산을 분할할 의향이 있지만 공동으로 취득한 어떤 것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집, 자동차, 가구 등 모든 것이 맥심의 소유입니다. 진어아이더 그리거리어프너는 또한 가족에 대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엘마이런은 손을 떨면서 항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 푼도 없이 내 아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건 비인간적이에요. 변호사는 천천히 동정심에 가까운 몸짓으로 안경을 조정했습니다. 맥심 에브기니에비치는 직업과 수입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의 생활수단을 빼앗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자금 조달만 종료됩니다. 선고는 묘비처럼 떨어졌습니다. 현실은 쿠터니카푸스의 폭포처럼 무너졌습니다. 첫째, 인터넷과 케이블 TV를 끊었습니다. 그런 다음 전기, 수도 및 가스 요금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빨간색 연체 경고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진아가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맥심의 차는 은행에 의해 강등되었습니다. 한 달 연체했는데 자비가 없었습니다. 엘미라는 빵과 우유를 사기 위해 이웃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의 월급은 자신의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돕는 것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맥심은 개인 수영 레슨을 제공했지만 그가 벌어들인 돈은 작은 방의 임대료와 가장 긴급한 청구서를 간신히 충당했습니다. 이건 다 당신 잘못이에요. 어머니, 그는 처음으로 분노를 억눌러 목이 쉬어 목소리를 터뜨렸다. 당신은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당신의 요구, 당신의 음모, 당신의 도구로. 나는 단지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엘마이런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보셨죠. 이제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정확히 알겠어요. 아들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간격은 메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2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진아는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맥심이 거의 읽을 힘이 없었던 문서의 서명인 프록시에 의해 해결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전처가 다국적 기업에 고용되어 모스크바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미라가 아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생활 수준 저하, 신체는 수년간의 환상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질 좋은 약, 새 옷, 식, 이 모든 것이 이제 열린 상처처럼 아픈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맥심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집을 임대하는 것은 먼 꿈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이 학교의 교사로 부업을 했지만 월말이 되기 전에 돈이 없어졌습니다. 엘마이러가 일했던 슈퍼마켓에서 그녀의 동료들은 병적인 즐거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황금 며느리는 어디 있지? 칼 같은 미소를 지으며 한 사람이 물었다. 금고가 다친 것 같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에요. 매니저는 서류에서 시선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는 착한 소녀를 가족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제 그는 그 결과에 직면해야 합니다. 6개월 후, 막심은 예리한 아이러니를 지닌 우연, 어쩌면 운명이 쇼핑센터에서 진아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빛났습니다. 편안한 피부, 가벼운 미소, 이제 모든 몸짓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강조하는 드레스. 그녀 옆에는 맞춤 양복을 입은 또래의 남자가 맥심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감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아. 그가 불렀는데 그의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끊어졌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다. 예에 바르고 먼 곳이었다. 맥심. 잘 지내세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는 거짓말을 할 힘도 없이 인정했다. 아주 나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는 자존심을 삼켰다. 나는 내 실수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셨습니다. 진아는 경멸이 아니라 차분한 슬픔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맥심. 하지만 우리 사이의 일은 끝났어. 넌 엄마를 선택했고 나는 나를 선택했어. 그의 동반자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마치 어떤 사람들의 시간이 흘렀음을 아는 듯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아, 진아는 마치 추신처럼 덧붙였다. 내 엄마 말이 옳았다고 전해줘. 나는 다리 달린 돼지 저금통이었어. 이제야 나는 혼자 걷는 돼지 저금통이 됐어. 맥심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목이 너무 조여서 아팠다.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아는 자신의 삶, 자신의 자리,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옆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행복을 고통스럽고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엘미라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어올랐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아를 찾았어요. 그가 건조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피곤한 눈에 희망이 빛나며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했나요? 아니요. 그녀는 행복해요. 그리고 또 결혼할 것 같더라고요. 엘미라는 등을 기댄 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슬픔에 울었습니다. 나는 내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흐느꼈다. 나는 그녀가 당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나를 이용했어요. 맥심이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다.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을 이용해 내 결혼 생활을 파괴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맥심은 시립 스포츠 단지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7만 루블을 벌었습니다. 이는 외곽에 있는 침실 1개짜리 아파트를 빌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은퇴한 엘미라는 여전히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연금으로는 약값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는 의무나 연민으로 그녀를 재정적으로 도왔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친밀감은 상실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독에 희석되었습니다. 맥심은 소셜미디어에서 때때로 진어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결혼식, 모스크바 고급 지역의 집, 파레가 태어난 딸 소피어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그녀는 욕망이라기보다 습관적으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녀의 이름을 소피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녀일 수도 있습니다. 델미라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놓고 불안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들은 시간이 지나도 누그러지지 않는 씁쓸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그러지 않았다면? 그 문장은 불완전한 채 공중에 남아 있었다. 어떤 진실은 큰 소리로 말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를 줍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단순히 인간적입니다. 맥심은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감정의 다리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몇 번 노력했지만 진아와의 이야기는 그에게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이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다시 실수를 저지를까, 엉뚱한 사람을 선택할까, 더 나쁘게는 똑바로 서야 할 자리에 고개를 숙이면서 과거의 비겁함을 되풀이할까 두려웠다. 한편 엘마이러 서가이에브너는 가난하게 살았던 삶의 침묵을 반영하는 벽으로 둘러싸인 쓰라린 고독에 시달렸습니다. 이웃들은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지만 동정심은 배를 채우지도 따뜻한 겨울밤을 채워주지도 않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짐을 지고 있었고 그녀의 짐을 덜어줄 힘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잠 못 이루는 밤에 그녀는 며느리가 식료품 봉지를 들고 와서 불평하지 않고 약값을 지불하고 테이블 위에 신중한 선물을 남겨두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러한 제스처를 아들의 애정을 위한 협상 카드인 구매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이제서야 너무 늦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맥심에 대한 사랑은 물론이고 뻗은 손을 인식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던 까다롭고 완고한 시어머니인 그녀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진아는 번성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결혼은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안전한 피난처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남자는 그녀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누구인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함께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기초만큼 존중이 확고한 가족을 건설했습니다. 소피아가 2살이 되었을 때 진아는 남편과의 첫 결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한도 눈물도 없었으며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그토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닫힌 장에 불과했습니다. 후회한 적 있나요? 그는 그의 딸이 그의 발치에서 놀고 있는 동안 물었다. 아니요. 진아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1년 동안 나는 깨진 것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는 단지 다리가 있는 책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동정심이 있었나요? 아마도. 맥심이 아니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뿐이고 약할 뿐이야.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신념의 희생자였던 엘미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나 자신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익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아의 이야기는 그녀 주변에서 거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와인을 마시면서 그녀가 잔인하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게 자신을 짓밟은 것을 허용하는 여성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파괴의 공범입니다. 엘마이러 서가이에브너는 아들이 이혼한 지 5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맥심은 과거의 실수를 언급하지 않은 묘비 아래 간단한 관에 동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녀를 묻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오랜 이웃, 시장에서 예전 직장에서 일했던 전 동료 등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은 성질이 까다롭거든요. 왜 그들 중 한 사람이 검은 쇼를 조정하며 말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사람이 변했어요. 며느리와의 싸움에 대해 계속 자책을 하더군요.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다른 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리 생각했어야 했는데 맥심은 코트 주머니에 주먹을 꽉 쥐고 조용히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죄책감을 안고 세상을 떠났지만 죄책감이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며 어떤 상처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만 치유됩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그녀는 몇 년 전 지나가 커피를 대접하고 엘미라는 경멸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던 바로 그 식탁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사과, 설명, 용서 요청 페이지 및 페이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한 마음을 안고 떠난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답변은 한 달 후 모스크바 소인이 찍힌 흰색 봉투에 담겨 도착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씁쓸함은 없습니다. 맥심. 나는 당신에게도, 당신의 어머니에게도 증오심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다야? 차이점은 다른 사람의 권리가 내 삶을 좌우하도록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이곳에 들른다면 당신은 전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영받을 것입니다. 진아. 편지 옆에는 사진이 있습니다. 4살 난 소피아는 어머니와 똑같이 날카로운 눈을 하고 턱에는 똑같은 결심을 하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맥심은 마치 그 이미지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린 미래에 닿을 수 있는 것처럼 손가락 사이에 이미지를 쥐고 있었다. 그는 진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나리오, 즉 가족 저녁 식사, 여행, 웃음과 책에 둘러싸여 자라는 딸을 상상했습니다. 그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은 조건대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는 사진과 편지를 웨딩앨범 속 누렇게 변한 페이지 사이에 숨겨두고 젊고 순진한 진아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랑은 때론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뢰밭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한편 진아는 햇볕이 잘 드는 모스크바 아파트에서 잠든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년 여름 토스카나에서 남편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 즉 더 나은 사람들이 열릴 수 있도록 닫혀진 문, 용기 있는 선택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먼 모퉁이에서 어떤 사람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갈망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왜곡이다. 진아는 현재에 살았고 현재는 마침내 그녀의 것이 되었다.